네, 안녕하세요. 저는 37년째 경주에서 사진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작가 김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7년 전, 그냥 처음 시작할 때는 경주의 문화재를 위주로, 그 풍경 사진을 위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공모전, 출품 사진을 위주로 더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후로는 또 다큐멘터리 사진을 주로 촬영을 했습니다. (1945년) 근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살았던 할머니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역사 속의 그 인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제가 아주 강력하고 그래서 할머니들 촬영은 이야기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했고, 이 할머니들이 약자로서 일본 국민으로서 살다가 갑자기 그 역사적인 중심 인물로 이제 바뀐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 삶과 직결되고, 근데 이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져야만이 역사의 반복성, 그러니까 나쁜 역사일수록 그 반복되는 그 역사를 막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할지라도 그대로 묻어준 채 방치한다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지역의 역사를 카메라를 통해 기록해온 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김종욱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이 경주 지역에 오랫동안 그 다큐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셨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들을 특히 집중적으로 많이 작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진 활동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1987년 정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한 37년 정도 되네요. 그렇게 긴 세월 사진을 하셨으면 그 작품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가시면은 디지털은 하드에 보관이 돼서 이렇게 구석구석 진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진은 케이스에 담겨 있거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져서 선반 위에 얹혀져 있는 게 한정 없죠. 그 긴 세월 동안 찍어오신 작품들이 여러 장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쪽, 이야기 쪽에 그 작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 유적을 찍더라도 문화 유적에 관한 이야기를 작품 속에 넣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넣기 위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지금도 사실은 책을 보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정보를 취득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진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198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사진 동호인들과 섞여서 이렇게 공모전에 출품하는 사진도 찍고, 그런 식으로 그냥 제 좋아하는 사진들만 찍고 다녔는데. 취미생활처럼? 네, 취미생활처럼. 취미생활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기간이 10수년 정도 지나갔습니다. 취미도 10수년을 하게 되면은 프로의 경주에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 지금 촬영의 기술이나 테크닉 쪽은 제가 아마추어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 작품에 관련돼서 이제 작품의 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제가 촬영을 하지만은 좀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러면은 사진학과로 가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000년 들어서서 저는 이제 제 사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어쨌든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40이 넘어서 42회, 와. 42회 사진 영상학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어유, 40이 넘어서 네. 사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크셨으면은 근데 학교를 다시 들어간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일 네. 텐데 그리고 네. 사진을 못 찍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경지는 오른 상태였는데도 학부 3학년 돼서 사실은 경주의 그 고대도시 속으로라는 타이틀로 사진을 이제 그 서울 인사동에 가서 개인전을 했었습니다. 아 그때 개인전을 네, 하셨어요? 개인전을 했었습니다. 그럼 경주에서 찍은 사진들을 네. 모아서 네. 그때 반응은 어땠어요? 저 개인전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그 사진 동호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대학원 다닌다거나 뭐 홍대 중대 학생들이 사실은 보러 많이 왔었어요. 예. 들어와서 보니까 사진이 또 좀 젊고 좀 활발한 그런 사진들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는 극찬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았고 뭐 사진이 용기도 젊어 얻고. 보인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근데 사진에 이제 이야기가 들어간다든지, 뭐, 새로운 테크닉으로 뭐 사진을 만들어냈다든지, 근데 작가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젊게 보이는 거죠, 사진도. 고대도시 속으로 네. 라는 제목 어떤 전시였나요? 어떤 작품들 전시돼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까요? 제 작품은 경주의 문화유적지, 보통 보면은 일반인들이 찍는 거는 문화유적, 그러니까 이제 뭐 불상이면 불상만 이렇게 단순하게 찍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유적지가 있고 그것을 찾아오는 그 관광객들 움직임까지 그 전체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이제 작품들이죠. 문화유적을 찍은 사진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냥 그 순간의 2차원적인 사진이 아니라 네. 그 순간의 스토리를 담고자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시간성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상당히 사진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의도해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그게 2000년도 초반.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고 다큐멘터리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런 눈이 띈 거예요. 그런 걸 그전에는 볼 수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배움에 의해서 그 대학교 3학년, 그 학부 3학년에 그 서울에 가서 개인전을 했으니까요. 상당히 그때만 해도 뭐 용기 있다. 뭐 학교에서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박수도 쳐주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인데 20년 전의 얘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도 오 되게 신선한 시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네. 그 당시에는 그 관람을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감탄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홍대 중대 그 교수님들도 많이 다녀갔었어요. 그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도 둔치변에 가서 그 경주에 김정훈 작가가 찍었던 그 작품을 보고 뭐 흉내라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야, 좀 보고 배워라. 그런 얘기 들으면은 너무너무 뿌듯했을 것 같은데요. 뿌듯하기도 했죠. 그것도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도 얻고 뭐 그렇습니다. 열게 된 이유가 사실은 제 자존심 문제도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한테 뭐 용기도 줄 겸,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아마추어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학부를 출발했기 때문에 그 아마추어 했던 그 기술이 사실은 촬영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 테크닉 자체가 사실은 전시를 하게 된 뭐 동기부여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개인전 했던 거는 상당히 저는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요즘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선생님의 그런 역사 이야기를 담은 네. 다큐 작품들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04년 개인전하고 학부 졸업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뭐 다큐멘터리 쪽으로 작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다큐멘터리를 찾아다녔죠. 어디로요? 불국사 쪽에 이제 제한 일본인처들
일본 할머니들이 모여 살고 계시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들을 어쨌든 네, 만나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제 지인 한 분이 예. 거기 이제 그 봉사 활동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좀 따라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봉사 활동 들어가서 그 할머니들 이제 인물 촬영 영정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을 들고 이제 할머니들 찾아가서 이제 할머니들 만나 뵙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네네네. 시작은 처음에 그래서 하셨고. 할머니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네. 이제 제한 일본인 저 할머니들에 대한 또 설명을 조금 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름에서 약간 짐작이 되기는 하는데 네.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살았다는 사실조차도 네. 모르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 일본인 저 할머니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일본에서 할머니들이 20대 전후해서 한국으로 그냥 남편 따라왔다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쭉 이제 이렇게 정착해서 살았던 그런 할머니들이거든요. 아, 일본에서 네, 네. 한국 네. 남자와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이주를 네, 오신 네, 네. 이주 여성이신 거네요. 네네, 이주 여성이신데, 그게 이제 연대수거든요. 1945년 그 일본의 폐망과 함께 한국 남자들과 이렇게 연을 맺고 살던 사람들. 그때는 일본 문화가 당연히 이제 남자가 이동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남자, 그러니까 조선인이죠. 조선인이 한국으로 이주할 때는 일본의 여자들은 분명히 이제 남자를 따라오는 게 이제 문화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가 일본에 있는 가족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사셨던 그런 할머니들이죠. 그 생활이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할머니들께. 많이 힘드셨겠죠. 할머니들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긴데요. 많이 힘들었다고 할머니들 뭐 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문화의 차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 있어봤자 일본으로 이제 연락을 못하니까 이제 외톨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할머니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데 그러니까 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당연히 외로움도 있었을 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또 반일 감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네.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반일 감정에 관련돼서는 할머니 한 분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945년 바로 그 당시에는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의 반일 감정이 어느 정도 심했냐 하면요. 벚나무가 일본 나무잖아요. 네. 벚나무를 그냥 아름들이 벚나무를 매일같이 잘라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 나무라고. 일본 나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렇죠, 그렇죠. 나무를 그냥 다 베어버려요. 나무를 베는 거를 멀쩡한 나무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할머니가 이제 그거를 보고는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정말 잘못 왔구나. 막 그렇게 느끼셨다 하거든요.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함부로 드러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언어가 가장 문제였대요. 그랬겠죠. 할머니들이 언어를 이제 근데 그러니까 벚나무를 베내는 것을 보고는 겁이 나서 죽겠는데 밖에 외출도 삼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본인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는 한국말을 그냥 유창하게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출을 삼가하고 방 안에서 이제 한국말을 익히는데 전념을 했다거든요. 그 목숨을 걸고 그 한국말을 익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극박했겠어요. 아니 그래도 남편을 따라서 한국을 온 거니까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들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신 건가요? 제한 일본인 처들이 그 일본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같이 연을 맺고 살았지 않습니까? 살고 난 뒤에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일본인 처녀들이 한국으로 왔는데 이주를 해서 왔는데 대다수 모두는 아니겠지만은 일부는 전체에 뭐 유부남이라는 거죠. 전체에 자식이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 뭐 시부모 나이 많으신 시부모가 계시거나 뭐 이러면은 한 20대 전후에 그 일본 아가씨가 한국에 와서 그 상황에서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어려운 부분을 뭐 이겨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었겠죠, 할머니들이. 그럼 나자레원은 그 할머니들이 모여 사시던 곳인가요? 그렇죠. 그 사연을 가진 할머니들이 처음부터 뭐 20년이라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모여 사신 게 아니라 1972년까지 와서 나자레원의 김용성 이사장이니까 참 대단한 인품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제한 일본인 처들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내가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비추셨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모여들기 시작한 게 백수십 명이 나저론에 모여드신 거예요. 모여드셔갖고 호적 관계라든지 법률적인 부분도 많이 이제 뭐 해결이 안 된 상태의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서 일본으로 많이 이제 돌아가시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시기 싫어하시는 할머니들도 많이 계셨대요. 그 할머니들은 이제 모여서 나제론이라는 그곳에 이제 모여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할머니들의 사진을 네. 이제 직접 담아 오신 거고 그 세월이 어느 정도 되셨죠? 그 세월이 제가 원래 딱 한 20년 되네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그때 이후로는 나자라원에 계신 할머니들 작업을 하는 데만 그렇죠, 완전히 그냥 올인을 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요거 말로는 참 눈에 뭐 콩깍지가 깨거나 어쨌다나 이제 그거 같죠. 젊어서 내가 벌어먹고 살았고 내가 벌어먹고 살았어요. 내가 그때 이만치 말을 하잖아요. 한국말을 내가 벌어먹고 살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나중에서 동생들한테 알아가지고서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지. 어떤 사람은 아버니까 접이라 그 옛날은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그렇고 남자도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한국 아주 남자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이제 갔잖아 돈 벌러. 거기서 이제 참 우리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 만나서 이제 살다가 해방돼서 왔네. 와보니까 정말 시어머니 같던 마누라 있지, 크다란 아들이 있지. 그렇게 보면 나는 말도 못하죠. 뭐 그것도 못하면 바보래. 말을 못하면 질 뭐가 뭐냐 해도 말을 못하면 질 바보요 바보.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우스운 것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견디다 못해서 혼자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봤어요. 이제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네들 그 전에 멸치 받았던 걸 다 우리한테 이제 말하자면 퍼붓는 거예요. 와보니까 뭐야 벚꽃이 있잖아요. 그 사쿠라 나무. 그걸만 동네 사람들 다 학교 같은 데를 가니까 이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야 그거는 일본 나무라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래가지고 그걸만 저녁에 가서 비워 갖고 와서 폭에서 타기는 장작으로 나무를 해버리고 막 그런 세상이었었어. 제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그렇게 저거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천지가 더 좋아졌으니까 자기네도 받았던 걸 이제 갚아야지. 저도 참 살라고 애썼어요. 이제 막 일본 가고는 다 잊어버려. 어디 가든 못하니까. 근데 간다고 가고 싶어서 울고 막 신랑한테 맞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여기 흉이 있어. 반망이로 때려버렸어요. 아, 우시면서 일본 가신다. 네, 가고 싶어서 울었어. 그럼 내가 말이라도 할 줄 알고 어디 가면 내가 도망이라도 갔을 텐데 그런 입장도 못 되네. 한 발짝은 뭐 빠져나갔다 그러면 말도 할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뭐 그때는 우리 편에 드는 사람은 하나 그때 그 사람밖에 없는데 어디 갈 수도 없고 진짜 다리지도 모르고 야 그렇게 살았지요.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상당히 경계를 했죠.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이렇게 촬영을 싫어하시고 뭐 그런 할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지인의 소개로 들어갔기는 했지만은 아 이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과 이제 영상 뭐 기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할머니들이 작가와의 뭡니까 서먹서먹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작가는 일단 첫 번째로 믿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할머니 한 분 한 분 촬영을 할 때마다 사진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할머니 사진을 앞으로 뭐 쓰임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차츰차츰 할머니의 그 마음을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 1년 이상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매일 가셔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좀 이게 좀 괜찮아 보인다 싶은 그런 장면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찍고 그러셨어요? 그런 장면도 다 빠짐없이 다 촬영을 합니다. 제가 가면은 아예 뭐 그 넓은 홀이 있는데요. 거기 다 모이세요. 다 모여가지고 제 촬영하는 거 구경하시고 뭐 계속 이제 옆에서 말도 막 시키시고 근데 뭐 자신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촬영을 해달라 요구도 하시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어가서 얼마 한 1년 지난 뒤에 완전히 분위기를 다 잡아놓은 거죠. 할머님들도 그 작업을 즐기셨네요. 즐기셨죠. 제대로. 사실 그렇게 되려면은 작가와의 어떤 관계가 웬만히 좋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다큐멘터리는요, 이게 격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할머니와 저의 그 사이에 이게 서먹한 감정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부터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할머니가 친해지는 게 이제 1년 걸렸댔지 않습니까? 네. 근데 1년 동안 이제 그게 다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는 뭐 촬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인상적이었던 이야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낮에는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에 오니까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게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화장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네네. 그런 그 환경이었는데 한국에는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뭐 화장지 사용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목욕탕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뭐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일본은 목욕 문화도 발달이 돼 있고 네네, 맞습니다. 좀 청결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화장지가 없었으면은 할머니들 한국 오셔서 화장실에서 뭘 쓰신 거예요? 이게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재래식, 예. 재래식이라죠. 근데 푸세식 화장실이라서 그 할머니는 그 화장실 자체도 겁이 낯설죠. 나는데 예. 겁이 나는데 그 화장실에다가 이 뒤처리하는 부분도 뭐 지푸라기 할머니 이게 표정이 있고요. 집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막 이렇게 추리고 나면은 보드라운 게 남잖아요. 예, 그걸로 해서 이제 뒤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막 인상이 막 이렇게 뭐 놀라는 그런 인상을 지는 할머니도 계셨어요. 어우, 충격이었겠죠. 충격이었죠. 그 당시에는 화장지만 당연히 쓰는 건 줄 알고 왔다가 그런 부분에서도 참 많이 힘드셨겠다. 그리고 할머니들은 그 남편들이 일본에서 그 넘어올 때 일본에서 노동해서 벌었던 돈을 한국에 넘어오자마자 노름으로 완전 탕진을 해버리고는 근데 일본인 저들이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이제 잔소리라고 하면 이제 구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할머니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외국인 신분으로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외국인 신분. 그러니까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태어나는 자식도 호적을 자기 앞으로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신분이니까 뭐 장사했던 할머니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도 은행 거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면 이제 이불 속에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벽에 속에 감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는 뭐 논밭전지 샀다는 할매들도 있고 뭐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아오시면서도 늘 이방인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정말 큰 불편을 많이 겪으시고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네요. 그 할머니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뭐 어쨌든 그때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그 자존심도 좀 상하잖아요. 한국인으로서. 미안한 그래도 뭐 마음. 미안하죠 할머니. 그래서 이제 어떤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대신 사과드리면 안 될까요? 하거든요. 그러면 웃어요. 그러면서 또 뭐 재밌게 또 딴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제한 일본인 저 할머니들과 함께 한 세월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거네요. 19년 정도. 네. 와, 정말 긴 시간인데, 야,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할머님들의 편에 서서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을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희 아버님이 그 징용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일본 할머니들의 촬영을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많이 독려를 하셨어요. 네. 아버님께서 네.
일본에 강제징용을 다녀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징용을 다녀오셨고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식민지의 피해, 그 피해가 결국은 이제 저 아버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게 결국 이제 이 제한 일본인 처들도 똑같은 피해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해야만이 사실은 역사의 되풀이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사명감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록의 중요성을 뭐 저도 그 전공을 해서 많이 이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알고 기록에 대해서 중요성도 알고 있었지만은 저희 아버님의 뭐 특별한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뭐 쉬지 않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동기가 된 겁니다. 아버님께서도 그 일제시대에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강제징용을 또 다녀오신 경험이 있었고 그 아픔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할머님들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이 있으셨고 연민이 있으셨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강제징용을 가서 그 노역을 했던 상황들이 어땠던 건가요? 가실 때는 탄광인 줄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도착한 곳이 이제 미스이 탄광이라고 후쿠오카에 있는 거기서 뭐 가까운 거리랍니다. 근데 미스이 탄광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갱도 지하 뭐 몇백 미터 내려가는 갱도에 들어가서 이제 갱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갱도에 내려갔는데 아버님 이야기가 갱도에 내려갔는데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어머.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40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갱도에서 가스 폭발로 죽은 사람을 직접 구조를 하고 끄집어내는 작업까지 다 하는 건 이제 아버님이 직접 가다면서 다 하셨다 하거든요. 네. 근데 같이 이제 갔던 동료가 이제 새카만 탄가루 집으시고 이렇게 죽어서 올라오니 이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충격이 말할 수가 없죠. 네, 정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아버님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이 정도 같으면은 나도 죽겠구나. 나도 이 생각을 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나도 생각도 드시고. 죽을 거는 어떻게든 깨를 부려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하로 내려가면은 또 가스 폭발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도망보다가도 일단 이제 지하 갱도로 안 내려가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내려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찍을 때 몸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찍게 되면은 폐가 좀 까맣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가 까맣게 나오면은 비교적 이제 위에서 쉬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꾀를 부린 거예요. 그게 한 두세 번까지는 먹혀 들어갔는데 세 번, 네 번째 발각된 거예요. 아유. 발각되고 난 뒤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고문을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매질하면은 주전자에다가 이제 물 주전자에다가 고춧가루 타가지고 사람 거꾸로 달라놓고 더 주는 거야. 더 주면 그 사람 전달해놔. 막 소직감. 그 다음에 또 매질한 사람은 일본 놈이 아니고 조선 놈이야. 저 선산 사람인데. 일본 놈 찌개면 뭐 매물자로도 흉모지 치거든. 뭐 챙긴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떤 나는 내 몸에 상처 나고 어든지 내 몸 편하는 그런 욕심으로서 이제 참 그래 했는데. 아버님께도 참 많은 가르침을 받으셨고 또 선생님께서도 다큐멘터리 작가로 오랜 시간 보내셨으니까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록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역사는 기록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기록되고 그게 이제 교육으로 해서 사람 마음을 이제 다져줘야만이, 교육이 돼 있어야만이 그 잘못된 역사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교육 자료가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록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러면 이제 이 기록에 의해서 결국 이제 되풀이되는 일제강점기 얼마나 나쁜 역사입니까? 그죠? 제한 일본인 처들도 참 얼마나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입니까?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그 나쁜 역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 기록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끝까지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그냥 뭐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이제 이 작업을 쭉 하실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한 일본인 처들의 그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할머니들 일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일본에 가서 이 할머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된다. 일본에서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자료를 모두 갖고 가서 일본인들이 이제 자국민들이니까, 예, 일본인들한테 이 할머니들의 사연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들에 관련된 기록들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고, 나자로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떻게 보호를 받았는지 모든 기록이 저한테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책이나 막 그걸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천천히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본에서의 전시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가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일본에 이제 전쟁을 일으킨 그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 자국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할머니들도 한국에서 한국 문화에 젖어든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양국이 다 이 할머니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맞습니다. 이 할머니들이 살았던 거는 결국 이제 역사적인 한 부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알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시가 이루어진다든지 전시로 인해서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네, 알려주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교육적인 게 이루어지고 하면은 이제 되풀이 되는 역사는 이제 충분히 막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록을 해 나가야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그것이 너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셨다는 거, 아버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까지도 계속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존경스럽습니다. 계획하시는 일들 계속해서 저희가 응원드리고 또 지지드리고 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